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어떤 것이고 시작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의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최종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고 더 블록이 9일 보도했습니다. SEC는 8일 제한된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데 60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4일에 승인이나 거절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즉,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ETF 아닌 일반 펀드는 입금 후 펀드 구자를 매수 시까지 며칠이 걸리고 매도 후 출금까지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불편감을 없애주는 상품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최초 신청은 201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미니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2013년에 신청한 이후 수십 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2021년 2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퍼포즈 인베스트먼트에서 북미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공모 형태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볼브 CI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의 비트코인 ETF 역시 연이어 상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브라질 등지에는 상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캐나다에서도 ETF 상장을 계속 반려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2019년 3IQ 비트코인 펀드 출시 신청을 반려하면서 온타리오 증권위원회 당시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자산이 상품으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역, 평수, 그리고 언제 지어졌느냐 등을 통해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나라마다 암호화폐의 규제가 다르고 개별 거래소마다 가격의 편차가 커서 가치평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위아래로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를 펌핑 앤 덤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온타리오 증권위원회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신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어렵다는 점도 반려한 주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3IQ는 오프라인상의 콜드 스토리지에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규제 당국은 분실할 때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한 자산 보관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2020년 7월 연방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암호화폐 수탁업체 앵커리지는 암호화폐 수탁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연방은행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업들이 보험 또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자금이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커져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ETN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미 스웨덴 스톡홀름 거래소에 두 개가 상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래커 1, 비트코인 트래커 유로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스웨덴 증시에 상장한 상품이라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독일 등지에도 비트코인 ETN은 상장해 있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캐나다 ETF는 이미 상장이 되었는데 왜 미국 ETF의 출시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44.33%를 미국이 차지합니다. 전 세계 자본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만큼 미국의 금융당국은 투자 자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제도권 진입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외의 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되면 더 오른다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TF가 승인되면 이때까지 비트코인 구매가 어려웠던 거대 금융기관이나 자산가들이 손쉽게 비트코인 상품을 매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에 있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의 돈이 모이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GLD라는 최초의 금 ETF가 2004년 출시 이후에 7년 만에 금은 온스당 500달러 수준에서 1800달러 정도로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 ETF가 된 SPDR 골드쉐어즈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 1248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8위 수준의 금 보유량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ETF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에스펜 시큐리티 포럼에 참석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난 8월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뮤추얼 펀드에 관한 SEC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비트코인 ETF라면 필수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상장돼 거래된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ETF 상품에 대해 SEC 직원들이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물이 뭐고 현물이 뭔지,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을 하는 ETF는 무엇이고 현물을 기초자산을 하는 ETF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선물거래소는 1848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동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시카고는 19세기 중반 일리노이와 미시간의 운하계통으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의 중심지인 동시에 곡물의 접산지가 되어 밀, 옥수수 그리고 커피 등 곡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선물거래소가 생기기 6년 전 1842년에는 브라질에 허리케인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커피 농장이 모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어디에 허리케인이 있는지 다 알지만 통신시설이 부족했던 그 시절 미국의 커피업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원두커피 가공시설을 마구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커피 수확기가 되어도 브라질에서 원두커피가 오지 않자 시설 투자를 늘린 사람은 대부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선물 시장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미리 가격을 정해서 사고 팔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료를 미리 구매하여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농부들은 미리 팔아버려서 수확한 다음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현물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에게 돈을 주고 바로 커피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은 이렇습니다. 농부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커피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커피를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이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우리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그 가격의 거래가 체결되고 장부상이지만 비트코인을 나에게 가져오게 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CME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만기 시에 비트코인을 나에게 인도하겠다는 계약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의 매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물 가격이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겐슬러 위원장은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물 비트코인 ETF는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거래소의 시세에 영향을 받고 시세 조작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민간 기업으로서 사실상 속칭 세력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곳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CM이라는 곳으로 이미 미국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염려가 크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미국 내에서 주 단위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CM의 비트코인 선물은 연방정부 단위로 규제하고 있어서 훨씬 더 규제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선물은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소 증거금 수준이 높다 보니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투자자를 제한할 수 있으니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그레일은 2018년 1억 4,600만 달러 해킹, 쿠코인은 2020년 2억 8,100만 달러, 2014년 일본의 마운트 곡스에서는 4억 5천만 달러 등 수많은 거래소 해킹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시작되게 되면 SEC의 감독 하에서 운용이 되게 되고 투자 안정성과 투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형 자금들의 유입이 더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두 가지, 첫 번째, 비트코인이 제도권 하에 들어온다. 두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가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갠슬러 SEC 위원장은 선물 ETF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트코인 현물 시장도 좀 더 규제 수위가 올라오면 ETF로 허용해줄 가능성이 충분한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선물 ETF가 도입된다면 우회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은 정규 제도권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차분히 내닫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